자, 그러면 오늘은요, 요 MRI의 서머리입니다. 서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MRI를 한 5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아마 뭐 중간중간에 이제 끊기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놓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요. 좀 덜 중요한 것들은 빼고 중요한 개념 위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본 자료들이고요.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했었냐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수소 원자 핵이죠. 그죠? 뭐 꼭 수소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이제 원자 핵이 있을 때 이 핵 주위에 이런 전자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보호 모델에서는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갔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 있을 확률로 주어지죠. 그죠? 자, 이렇게 요런 이제 원자 모델이 있을 때 이 원자가 어떤 특정한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매그네틱 필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때 요 하나의 이런 수소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매그네틱 모멘트는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죠? 요 모멘트에서 여기 있는 요 파이라고 돼 있는 요게 뭐냐면은 뭐예요? 얘가 돌아가는 매그네틱 모멘트고요. 매그네틱 모멘트가 아니라 실제 이제 그 모멘트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뮤가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죠. 요거 두 개를 이제 관계 지어주는 요 상수값.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는 원자들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2파이로 나눠주면은 요거는 이제 각 주파수고요. 이제 실제 헤르츠 단위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로 변환시켜 주려면 2파이로 나눠줘야 되죠. 자, 요걸로 나눠줬을 때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42.58 메가헤르츠 퍼 테슬라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탄소 같은 경우에는 10.71 메가헤르츠 퍼 테슬라, 이렇게 각각의 원소들마다 서로 다른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외부에 자기장이 안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의 매그네틱 모멘트가 전부 다 제각각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자기장을 측정하려고 해도 얘네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캔슬이 돼서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은 0입니다. 그죠? 외부에서는 측정이 안 돼요. 근데 외부에서 어떤 자기장을 가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자기장 방향으로 돌아서 서게 됩니다. 얼라인이 돼요. 그죠? 자, 얼라인 줄을 다 서게 되는데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자기장이 가해진 방향으로 전부 다 서요. 그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얘네들 중에 반대 방향으로 서게 되는 애들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뭐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거지만 라모 프리퀀시라는 거 우리는 이미 다 배웠으니까, 그죠? 2.35 테슬라의 외부 자기장에 걸렸을 때는 얘네들이 100메가헤르츠라는 라모 프리퀀시를 가지게 되고, 이 라모 프리퀀시는 사실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얘가 기울어지면,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가해져 있는데 이 원자핵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외부 자기장이 걸리면 이렇게 얼라인이 되는 거지만, 이 얼라인이 이 외부 자기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얘가 뺑글뺑글 도는 거죠. 이퀘이션으로 보여졌죠. 그죠? 그 돌아가는 주파수가 얼마다? 100메가헤르츠라는 거죠. 그죠?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두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는데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진 거하고 같은 방향의 에너지, 이게 에너지가 낮은 로우 에너지 스테이트고요. 그 다음에 가해진 에너지하고 가해진 매그네틱 필드하고 반대 방향을 가지는 경우가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볼츠만 팩터라는 이런 확률식에 의해서, 그죠? 이 반대 방향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확률이, 예를 들면 절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E의 마이너스 이렇게 지수승이 있는데, 이 지수승 여기 보면은 온도가 분모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이게 커지게 되면은 요 E의 마이너스 요 전체 지수가 작아지게 되고요. 그죠? 요 절대값이 작아지게 되고, 그죠?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에서 x가 작아지게 되면 값이 커지죠. 그러니까 반대 스테이트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지금 감마라는 거는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니까 요거는 상수고,
그러면 요 H라는 것도 이제 플랑크 상수니까 이것도 상수고, 그죠? 그다음에 요 KB라는 것도 이것도 상수거든요. 그럼 다른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어요? B0가 있죠. 그죠? 만약에 외부에서 걸려진 자기장인 B0가 커지게 되면 요거 전체 값이 커지게 되니까 E의 마이너스 큰 값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전체적인 확률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요 확률이 작아지니까 반대 스테이트가 될 확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넷 마그네타이제이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넷 마그네타이제이션, 여기 작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그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반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생기면은 여기 위쪽 방향하고 아래쪽 방향이 서로 캔슬이 돼가지고 실제로 매그네타이제이션 값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죠? 작아지게 되는데 요 매그네타이제이션 값을 키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온도를 낮추거나, 다른 방법은 외부에서 걸어주는 자기장의 크기를 키우거나. 그래서 외부의 자기장이 커지면은 우리가 넷 마그네타이제이션 값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고자장 MRI를 사용을 하면 SNR이 높아지는 거죠. 신호가 더 크게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중요한 개념이 요게 이제 매크로스코픽하게 어떤 매그네타이제이션인데, 벌크 매그네타이제이션 또는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요 매그네타이제이션 값이 외부에서 가해준 요 자기장의 크기에 비해서 무지무지하게 작죠.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얘에 비해서는 거의 노이즈 레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G축 방향,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 요 방향으로는 요 매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G축 방향으로 있는 놈을 XY 쪽으로 눕히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거 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식들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는 라모 프리퀀시라는 거죠. 이 라모 프리퀀시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하고 그다음에 B0 외부에서 가해주는 지금 걸려 있는 자기장, 정자기장, 그죠? 이 자기장을 곱한 게 라모 프리퀀시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2.35 테슬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소 원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때 라모 프리퀀시는 100MHz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아까 가만히 서 있을 땐 사실 라모 프리퀀시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약간이라도 틀어져요. 그죠? 자기장에 가해진 이 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얘가 회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회전하는 주파수가 얼마다? 라모 프리퀀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자이로스코프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자전을 하면서 얘가 이제 가운데 축이 있어가지고 이 축이 또 한 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눕혀줘야 될 텐데 XY 방향에서 측정을 하려면 눕히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라모 프리퀀시하고 동일한 주파수로 앞쪽 뒤쪽으로 흔들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면은 얘가 눕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눕혀주는 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라모 프리퀀시하고 동일한 주파수로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그죠? 얘네가 돌아가는 힘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눕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해했죠, 그때? 그죠?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우리가 내가 훌라후프 돌리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훌라후프도 마찬가지로 앞쪽 뒤쪽이나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어주면은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원래 돌아가는, 훌라후프가 돌아가는 이제 회전하는 요 속도에 맞춰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어줘야지. 그래야 얘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지.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반대쪽으로 당기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려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 일치하지 않는 그런 속도로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어주면 얘가 못 돌고 떨어지죠. 그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얘 자체가 돌아가는 속도하고 맞춰가지고 앞쪽 뒤쪽으로 흔들어줘야 얘가 점점 많이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자, MRI 스캐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개의 매그네틱 필드가 발생을 하죠.
하나는 뭐냐면 메인 매그넷, 이게 주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비제로 필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게 예를 들면 1.5 테슬라면 1.5 테슬라 MRI라고 하고, 이게 3 테슬라면은 3T MRI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레디언트 코일이라는 거는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다 배웠으니까 이건 무슨 역할을 해요? 이거는 X, Y, Z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줘서 위치들마다 라모 프리퀀시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위치들마다 라모 프리퀀시를 다르게 만들어주면 이걸 이용해서 뭘 해요? X, Y, Z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위치에서 나오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을 뽑아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물체 전체적으로 나오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그레디언트 필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특정한 X, Y, Z라는 위치에서 나오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하려면은 여기 있는 X, Y, Z 방향의 그레디언트 필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죠? 이 RF 코일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RF 코일은 기본적으로 펄스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얘를 눕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스핀 에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180도 펄스를 만들어줘서 거꾸로 뒤집거나, 그죠?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눕혀주고, 눕히는 우리가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90도 방향으로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90도 방향으로 누운 상태에서 돌아가면은 얘네들이 매그네틱 필드를 외부에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하는 역할까지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펄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RF 코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묶여진 게 이제 MRI 시스템이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요. MRI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큰 매그네틱 필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큰 매그네틱 필드를 사용하는데 보통 MRI가 설치된 곳이 병원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매그네틱 필드가 바깥쪽으로 뭐 이렇게 크게 큰 매그네틱 필드가 많이 바깥으로 새 나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정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그렇게 크게 유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아주 큰 자기장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사람 몸이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 속에 가만히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가만히 있는데 자기장이 휙 움직이는 거하고, 그죠? 자기장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죠. 상대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타임 베링 매그네틱 필드는 사람에게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송전선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증명된 건 아니지만 송전선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은 사람들 중에서 몸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카디악 페이스메이커라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는 이빨에다가 임플란트 같은 거, 이제 철 같은 걸로 이제 임플란트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매그네틱 필드 근처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공항 검색대 있죠. 공항 검색대도 매그네틱 필드 사용하는 거 알아요? 기본적으로 공항 검색대가 원리가 뭐냐면요, 공항 검색대도 이렇게 코일이 있고요, 이런 큰 코일이 있고요. 이 코일이 있을 때 양쪽에다가 또 이제 디텍팅하는 코일들을 달아둬요. 그죠? 근데 아무 물체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 매그네틱 머티리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요, 여기 코일이 있고 바깥쪽에 양쪽에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요, 요 양쪽 코일에 걸리는 매그네틱 필드가, 그러니까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0이에요. 여기서 전압을 측정을 하면. 근데 이거를 어떤 매그네틱 머티리얼이 통과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기 이 코일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가 왜곡이 되거든요. 이게 왜곡이 되면 양쪽에 이제 코일에서 측정이 되는 매그네틱 필드 크기에 차이가 생기고, 그게 외부에서 전압으로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항에서 사용하는 검색대도 매그네틱 필드 사용하기 때문에 카디악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검색대 통과 안 하고 따로 이렇게 다른 길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장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MRI실은 바깥쪽에 매그네틱 쉴드룸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매그네틱 쉴드룸은 안에서 발생하는 매그네틱 필드를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 지난 학기에 여기 생체 전자기학 수업 들은 학생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비슷한 개념으로 MEG, 그러니까 매그네토 인서플라그래피, 그렇죠? 뇌자도 설명할 때, 뇌자도의 매그네틱 쉴드룸 설명할 때 비슷한 설명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뇌자도라는 기계는 워낙 민감한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날아오는 매그네틱 필드를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MRI 같은 경우에는 MRI에서 만들어지는 매그네틱 필드를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매그네틱 실드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두꺼운 이런 이제 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벽이 두 개의 재질을 이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강자성체를 이용을 해요. 아주 퍼미어빌리티가 높은 강자성체를 이용을 하면요, 강자성체로 방을 이렇게 둘러싸요. MRI 기계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MRI에서 발생하는 고자장, 정자기장이 그죠? 그 벽에 있는 강자성체 쪽으로 다 흡수가 되죠. 그죠? 그쪽을 따라서 흐르고 바깥쪽으로 안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자기장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스태틱 매그네틱 필드를 막기 위해서 바깥쪽에다가 아주 퍼미어빌리티가 높은 그런 강자성체를 놓고요. 그다음 바깥쪽에다 뭐를 놓냐면요, 알루미늄을 놓습니다. 알루미늄을 왜 놓을까요? MRI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세 가지 타입이 있죠. 비제로 필드. 비제로 필드가 뭐예요? 정자기장이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필드. 그레디언트 필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가 RF죠. RF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매그네틱 필드입니다. 근데 사실은 RF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멀리 나갈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레디언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에 예에서도 봤지만 이게 뭐 그렇게 작은 매그네틱 필드는 아니에요. 또 뭐 0.1테슬라, 0.2테슬라 정도 되니까. 그죠? 물론 이 매그네틱 필드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 가지고 감소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그네틱 필드의 세이프티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60Hz의 매그네틱 필드는 얼마 몇 테슬라 이하의 크기여야 사람에게 영향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레귤레이션으로 다 있어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알루미늄을 이제 벽에 다 둘러싸요. 근데 사실 꼭 알루미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알루미늄 말고요, 구리를 써도 되고요, 금을 써도 되고요, 은을 써도 됩니다. 근데 은이나 금, 은, 동에 비해서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 알루미늄을 넣을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제 전자기학 배우는 학생들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렌츠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죠.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도 배웠죠. 그게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이 있으면 아래쪽에 어떤 코일이 있으면은 그 코일에 전류가 발생을 하죠. 그죠? 이게 코일이 아니고요, 어떤 컨덕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컨덕터가 있다고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이 있으면요, 그 컨덕터 내에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그 전류는 어떻게 발생을 해요? 자기장이 변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렇죠? 자기장이 커지면 자기장을 감소시켜주고, 자기장이 줄어들면 자기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죠? 전류를 발생을 시키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컨덕터를 이렇게 장치해 놓으면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이 그레디언트 필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은, 그죠? 이거를 막아주는 방향으로 여기서 전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이거를 상쇄를 시켜가지고 바깥쪽에 자기장 나오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매그네틱 실드룸은 기본적으로 자성체와 컨덕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RF 코일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트랜스밋하고 리시빙이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펄스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라모 프리퀀시하고 일치하는 어떤 뉴클라인만 프리세션, 이 세차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우리가 매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 현상을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뉴클리어라는 말은 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미징 쪽에서는 그냥 매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그레디언트 코일이라는 거는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주기 위한 코일들이고요. 그 세 개의 매그네틱 필드는 비제로 필드, 메인 매그네틱 필드와 B1 필드, RF 필드, 그죠? 익사이테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필드. 그 다음에 GX, GY, GG라는 거는 그레디언트 필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MR 영상을 얻을 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T1 릴렉세이션이라는 것과 T2 릴렉세이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T1 릴렉세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아까 전에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90도 눕혔잖아요. 눕힌 상태에서 얘가 라모 프리퀀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외부에 이제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걸려 있으니까 얘가 원 상태로 회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누웠던 애가 원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하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T1이 완벽하게 원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 익스포넨셜 함수, 익스포넨셜리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제로일 때, t 이꼴 제로일 때에 요거의 접선, 그렇죠? 접선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 회복하는 속도 있죠. 처음 회복하는 속도로 계속해서 회복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 이꼴 제로에서 접선을 그려가지고 요 접선이 원래 매그네타이제이션하고 만나는 요 시점, 요게 이제 T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그림인데 누웠다가 요렇게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합니다. T1은 사실 조직들마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물의 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조직들마다 어떤 수소 원자들의 밀도가 다르겠죠. 그죠? 우리가 그걸 이미징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프로톤 덴시티 이미징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조직들마다 T1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T1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에 걸려진 요 매그네틱 필드의 함수고요. 그죠? 매그네틱 필드의 함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조직들이 어떤 특정한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서로 다른 T1 값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요런 이제 차이들을 이용해서 컨트레스트를 만드는 걸 T1 웨이티드 영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T2 릴렉세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T2 릴렉세이션은 실제로는 얘가 이제 돌아가면은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매그네틱 필드가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 이제 90도 방향에서,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가 주자장에 걸려 있는 90도 방향에서 코일을 놓고 코일에 걸리는 이제 전압을 측정을 하면은 얘가 돌아가니까, 그렇죠? 라모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인 웨이브가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인 웨이브가 서서히 감소를 하다가 얘가 완전히 다 서게 되면은 제로가 돼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 T1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신호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져요? 주위에 있는 다른 수소 원자 핵들과의 상호관계들 때문에. 그죠? 옆에 이제 다른 자석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다른 자석들이 돌아가고 있으면 이 다른 자석들의 N극, S극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밀고 하는 것 때문에 얘네들의 페이즈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도는 똑같지만 페이즈가 점점 막 이렇게 흐트러져가지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코일에서 측정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이런 사인 웨이브가 나오다가 얘가 아주 급격하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0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불렀습니다. FID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이런 FID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컨셉추얼하게 그림을 그린 게 요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페이즈를 똑같이 해가지고 인 페이즈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상당히 큰 신호가 측정이 되죠. 근데 얘네들의 페이즈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 실제 측정하는 방향이 여기 있는 Y'이라는 방향에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Y' 방향의 매그네틱 필드 성분은 페이즈가 어긋나 있으면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는 원래 다 모여있는 매그네틱 필드에 비해서 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얘네들의 페이즈가 점점 더 많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측정되는 매그네틱 필드가 더 많이 감소를 하죠. 그죠? 그래서 돌면 돌수록 이렇게 페이즈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알려져 있는 T2 디케이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우리가 디케이가 다 일어나 버려요. 왜? 로컬하게 매그네틱 필드가 인호모지니어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로컬 매그네틱 인호모지니어티에 의해서 실제로는 페이즈가 더 빨리 흐트러지는 겁니다. 로컬하게 매그네틱 필드가 인호모지니어스 하면은 아주 작은 차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뭐가 달라져요? 라모 프리퀀시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수소 원자 핵들의 라모 프리퀀시들이 달라지면은 얘네들이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지니까 페이즈가 얘네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에 더해서, 그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면은 페이즈가 더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측정되는 매그네틱 필드가 훨씬 더 빠르게 0에 수렴하게 되는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2 스타 디케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T2 스타 디케이는요, 무조건 T2 디케이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로컬한 매그네틱 필드의 인호모지니어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T2 디케이로 감소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측정을 하면 그런 현상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로컬하게 매그네틱 필드의 인호모지니어티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디옥시 헤모글로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옥시 헤모글로빈이 있으면 디옥시 헤모글로빈은 파라매그네틱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매그네틱 필드를 휘게 만들죠. 그럼 우리가 디옥시 헤모글로빈 근처에 있는, 그죠? 어떤 수소 원자 핵들은 그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매그네틱 필드가 로컬하게 달라지니까 그 복셀안에서 측정한 매그네틱 필드가 더 빠르게 디케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측정이 돼 있는, 그러니까 T2 스타가 아니고요. T2 디케이의 타임도 조직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T2 스타 웨이티드 이미지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T1하고 T2하고 각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T1이나 T2가 거의 유사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T2 이미지나 T1 이미지를 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별해서.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T1 값하고요. T2 값하고 다르거든요, 많이. 비율들이. 그렇기 때문에 T2 웨이티드 영상을 찍었을 때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T1 웨이티드 영상을 찍었을 때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양한 이런 이제 T1 이미지도 찍고요, T2 이미지도 찍고요, PD 웨이티드 영상도 찍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진단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이제 MRI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이미지를 어퀴지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미지를 넣는다라는 얘기는 X, Y, G 특정한 영역에서의 매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를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 건지 이거를 알게 되면은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MRI 영상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축 방향, 사람의 이 몸 길이 방향, 그죠? 요 지축 방향으로 어떤 슬라이스 실렉션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죠? 슬라이스 실렉션 해주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게 원리가 제일 쉽죠. G 방향에 그레디언트 필드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G 방향에 그레디언트 필드를 걸어준다는 얘기는 이게 G축 방향으로 매그네틱 필드를 따로 뭐 생성을, 이거는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방향이 원래 주자기장 방향하고 그레디언트 필드의 방향하고 같으니까, 그죠? 이건 차라리 이해하기가 쉽죠. X 방향이나 Y 방향에 비해서. 자, G축 방향으로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머리 쪽에는 1.6 테슬라를 걸어주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전부 다 G축 방향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발 쪽에는 G축 방향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1.4 테슬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위치들마다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를 다르게 걸어주면 그럼 위치들마다 뭐요? 라모 프리퀀시가 달라지죠. 그죠? 1.4 테슬라인 경우에는 60MHz고요. 1.6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8MHz의 라모 프리퀀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64MHz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서의 어떤 슬라이스 영상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64MHz로 익사이테이션을 시켜주면 되죠. RF 코일에 64MHz로 흔들어주면요. 다른 애들은 프리퀀시가 안 맞으니까 익사이테이션이 안 되고요. 64MHz에 해당되는 프로톤들만 눕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신호를 받으면은 누운 애들이 얘들만 누웠으니까 얘들만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특정한 슬라이스에서의 영상을 선택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눕혀주는 데 사용하는 펄스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까 내가 흔들어준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64MHz 라모 프리퀀시 가진 애들을 눕혀주고 싶으면 64MHz로 사인 웨이브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뒤로 사인으로 흔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특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사인으로 흔들어주는 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때요? 렉탱귤러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싱크가 되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런 싱크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지죠. 맞아요? 자, 그래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특정 주파수, 그러니까 A라는 주파수에서부터 B라는 주파수, 특정 주파수 구간에 있는 애들만 눕히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려면 타임에서 뭘 줘야 돼요? 싱크로 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싱크로 익사이테이션을 시켜줘야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런 렉탱귤러 펄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가해주는 펄스는 이런 싱크 인벨롭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요 안에 있는 요 주파수는 얼마냐면은 요게 이제 라모 프리퀀시 주파수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주면은 요 주파수를 센터로 가지고 있는 요런 이제 렉탱귤러 펄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터리브드 슬라이스 어퀴지션이라는 걸 한다라고 했는데 왜 인터리브드 슬라이스 어퀴지션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걸어주는 펄스 자체가 싱크를 인풋으로 걸어주는데 이 싱크는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성립하는 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 시간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 시간까지의 이 싱크, 여러 개의 이런 로브를 가지고 있는 싱크를 인풋으로 넣어줘야지 되는데, 그래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렉탱귤러 쉐입이 나오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긴 싱크를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메인 로브 몇 개만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싱크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실제로 트랜스폼을 해보면은 그럼 이게 완벽한 렉탱귤러 쉐입이 아니라 이게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사다리꼴? 그죠?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밴드만 우리가 익사이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쪽에 이제 약간 벗어난 애들도 같이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 부분에 있는 애들이 같이 누워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연달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슬라이스를 선택하게 되면요. 그럼 경계 쪽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경계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오버랩되는 영역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오버랩되는 영역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이미 누워있는 애들을 다시 눕히면 매그네타이제이션이 작아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신호 강도의 오차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1, 3, 5, 7, 9 해서 일어나는 데까지 충분히 다시 이제 T1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의 어떤 시간을 주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눕히게 되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슬라이스를 고정을 하게 되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스가 고정이 되게 되면 이제 G축 성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XY, 특정한 하나의 슬라이스에 대해서 이런 이퀘이션으로 변하게 되죠. 자, 이제 슬라이스가 하나로 고정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XY에서 특정한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은 프리퀀시 인코딩과 페이즈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프리퀀시 인코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X 방향으로 분리를 할 때 X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필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X 방향을 향하는 어떤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X의 X축을 따라서 각각의 위치들마다 G 방향의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그죠?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게 일정한 매그네틱 필드를 가해주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전부 다 라모 프리퀀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아웃풋이 측정이 되지만, 그래서 실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하나의 피크만 나오죠. 근데 이 안에 두 개가 있을 때 X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레디언트 걸어준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매그네틱 필드가 더 크게 걸리니까 라모 프리퀀시가 더 커서 더 빠르게 돌고요. 얘는 더 느리게 도니까 빠르게 도는 애하고 느리게 도는 애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 두 개의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시그널이 섞인 매그네틱 필드가 측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X 방향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즈 인코딩이라는 거는 그레디언트 펄스를 걸어주는 건데요. Y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펄스를,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레디언트 펄스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그레디언트 펄스를 잠시 동안 Y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줬다가 꺼버리면은, 그죠? 잠시 걸려있는 동안에 예를 들면 Y축에서 요 큰 매그네틱 필드가 걸린 거하고 작은 매그네틱 필드가 걸린 얘하고 걸려있는 동안에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잠시 얘는 빠르게 돌아가고 잠시 느리게 돌아가다가 다시 꺼버리면은 원래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는 이제 같은 속도로 돌아가지만 얘하고 페이즈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잠시 동안 그레디언트 걸어준 것 때문에. 그럼 측정되는 신호가 그레디언트 안 걸어준 거에 비해서 더 작아지죠. 페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죠? 더 큰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페이즈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해서 측정되는 신호의 크기가 더 작아지죠. 자, 이걸 왜 해주냐면요. 우리가 CT에서처럼 우리가 슬라이스하고, 그죠? 우리가 어퀴지션을 할 때 앞에서 봤던 여기 있는 프리퀀시 인코딩만 한 상태에서 한 슬라이스를 측정을 하고요.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기계 전체를 한 번씩 돌려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 128번을 돌리면 128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계를 돌리는 거는 모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잖아요. 기계를 돌리지 않고 128개의 데이터를, 추가적인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Y 방향으로 128개의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진 그레디언트 펄스를 걸어주고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똑같이 128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128개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128 x 128의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128 x 128개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128 x 128 중에서 앞쪽에 있는 128 같은 경우에는 128 타임 포인트에서 샘플링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128은 얻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128개의 각도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128개의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 펄스를 걸어줘가지고 신호의 크기를 서로 다른 128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를 우리가 128 x 128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뒤에 배우지만 이걸 이용해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G방향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면 슬라이스 실렉션을 할 수가 있고요. X방향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프리퀀시 인코딩을 하고요. Y방향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페이지 인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K-스페이스와 2차원 프레 트랜스폼 개념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죠. 자, 여기 있는 요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요 부분 이 파이분의 감마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gx 타우 d 타우 그러니까 x방향 그레디언트의 인테그레이션이죠. 요거를 이제 kxt라고 하고요. 요거를 kyt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은 요런 식이 나오고요. 요거는 자세히 보면은 kx와 ky를 x방향 y방향의 프리퀀시로 가지고 있는 뭐요? 프리에 트랜스폼이죠. 그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mxy 그죠? x, y에서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의 프리에 트랜스폼 결과가 측정되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측정되는 시그널을 알고 있다. 모든 주파수 kx와 ky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시켜주면 여기 있는 mxy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kx와 ky, x 방향과 y 방향의 주파수 성분, 그죠? 요걸로 구성된 스페이스를 우리가 k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요 k 스페이스를 다 채워주면 요거를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레디언트 에코 방식이고요. 가장 이제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90도 펄스를 가해주고 실제 우리가 G 방향의 어떤 슬라이스 실렉션을 할 때는 이거를 계속해서 G 방향의 어떤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페이징과 리페이징 로브의 개념을 아니까 계속해서 G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게 되면 그럼 결국 걸어주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슬라이스는 계속 선택이 돼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G 방향 그레디언트라는 게 우리가 어떤 한 장의 슬라이스가 아니고요. 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64MHz에서부터 64.1MHz의 라모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슬라이스를 실렉션 했다라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속 걸어주고 있으면요. 위쪽에 있는 애는 64.1MHz의 라모 프리퀀시로 돌아가고 있고요. 밑에 있는 애는 64MHz 속도로 돌아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에 애는 더 빨리 도니까 페이지가 더 빨리 흐트러지죠. 그죠? 그래서 제일 위층에 있는 애하고 아래층에 있는 애하고 돌아가는 속도를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90도 펄스를 가해주는 요 순간에만 이렇게 슬라이스 실렉션을 하기 위한 G방향의 그레디언트 걸어줬다가 그죠?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걸어주는 동안에 가장 위쪽 레이어와 아래쪽 레이어에 있는 요 수소 원자 핵들의 돌아가는 속도들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죠? 얘네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똑같은 페이지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 그레디언트를 걸어주죠. 요걸 우리가 리페이징 로브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슬라이스 실렉션이 되고 실렉션이 된 그 슬라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수소 원자 핵들이 전부 다 90도로 누워가지고 라모 프리퀀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Y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는데 이게 페이즈 인코딩 그레디언트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Y 방향의 그레디언트 펄스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1부터 n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8 by 128 영상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128이 돼야겠죠. n이. 그죠? 128번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레디언트 펄스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 특정한 그레디언트 펄스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게 뭐 1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레디언트를 걸어줬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럼 우리가 DAQ,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어퀴지션 하는 거는 요 위치들에서 시그널을 ST를 측정을 하거든요. 시그널을 측정을 하는데 이 시그널 측정하는 요 타임 t에 대해서 GY를 인테그레이션 한 거는
컨스탄트 값이죠. 그러니까 GY는 요 데이터 어퀴지션 이전에 이미 이렇게 어떤 파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타임 t에 대해서 GY를 인테그랄 한 거는 요거 아래쪽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일정한 값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KY 값은 컨스탄트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어퀴지션 하는 동안에. 그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타임 t를 이렇게 바꿔주는데 타임 t가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가 일단 반대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는데요. 이건 뭐 여기 붙어 있을 필요 없고 여기 떨어져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X 방향으로 반대 방향 그레디언트를 걸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위치마다 이게 걸려 있는 동안에 X 방향을 따른, 그죠? X 방향을 따라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라모 프리퀀시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돌아가는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X축을 따라서. 그죠? X축을 따라서 우리가 요거 걸어주는 동안에 점점 페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흐트러지죠. 그죠? 왜 오른쪽에 있는 애는 빠르게 돌고 왼쪽에 있는 애는 느리게 도니까 이게 걸려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에는 빠르게 돌아가고 왼쪽에는 느리게 돌아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페이지가 흐트러지죠. 그러면 잘 측정이 되든 잘 나오던 신호가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신호가 흐트러지죠. 그죠? 페이지가 달라지니까. 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가 요거를 거꾸로 뒤집혀요. 반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 왼쪽에서 느리게 돌아가던 애가 빠르게 돌아가고 오른쪽에서 빠르게 돌아가던 애가 오히려 느리게 돌아가죠. 그럼 얘네들이 점점 차이가 벌어졌다가 차이가 어떻게 돼요? 좁혀지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요거를 걸어준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만큼 걸어주게 되면 요 가운데 왔을 때 이때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가 완벽하게 다시 일치하게 되죠. 흐트러졌던 애가. 그죠? 그랬다가 얘를 계속해서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페이지가 흐트러지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신호가 없어졌다가 점점 생겨가지고 반쯤에 왔을 때 가장 맥시멈이 됐다가 다시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요 구간 동안에 예를 들면 128 x 128 이미지를 넣는다고 하면은 여기를 128 타임 샘플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요 신호를.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KX라는 거는 요 GX라는 거를 인테그레이션 한 거니까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요. 일단 요거에 인테그랄 된 값, 아주 마이너스 값, 그죠? 마이너스 미니멈 값이죠, 그죠? 미니멈 값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타임 t가 점점 증가를 하면은 플러스 값이 더해지니까 그게 점점 값이 커지겠죠, kx 값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게 1일 때는 gy를 인테그랄 한 값이 제일 크고요, 그죠? 그래서 ky 값이 맥시멈이 되고요, ky 값이 맥시멈 된 상태에서 여기서 어퀴지션을 하나씩 해가면은 포인트가 제일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지점까지 다 오면은 여기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가잖아요. 2번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한 값이 ky 값이 1번에 비해서 작아지죠. 그레디언트 크기 자체가 작아지니까. 그죠? 그럼 요거를 따라가지고 어퀴지션을 이렇게 쭉 해주면은 kx 값이 또 증가하니까 딱딱딱딱 해서 요 점들이 다 채워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걸 128번 해주고 여기서 어퀴지션을 128포인트에서 해주면은 그럼 여기에 128 by 128 포인트에서 모든 시그널 값들을 요 k 스페이스 안에 다 채울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채워진 128 by 128 요 어레이를 뭐 해주면 돼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영상 MXY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거죠. 이렇게 신호가 없다가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디페이징 로브라는 거 요거는요. 반드시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페이지 흐트러뜨리는 거는요. 사실 요 앞에서 흐트러뜨려도 돼요. 그죠? 여기서 일단 요거를 디페이징 로브를 걸어주면 신호가 사라지죠. 신호를 데이터 어퀴지션을 해도요. 신호가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죠? 아무것도 안 잡히다가 요거를 이제 걸어줘. 반대 방향에 이제 리페이징 로브라는 걸 걸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신호가 없어졌던 신호가 다시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에코라고 부르죠. 에코. 그죠?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에코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레디언트 에코라고 부릅니다. 그죠? 에코를 만들어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레디언트 에코 방식하고 스핀 에코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에코든 스핀 에코든 간에 신호가 다시 살아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90도 펄스를 처음 때려주고 신호가 다시 살아나는 데까지 걸리는 이 시간을 에코 타임이라고 해서 T라고 부르고요. 그죠? 우리가 요거 그레디언트를 서로 다른 크기의 그레디언트를 쭉 걸어주게 되면은 요 각각의 그레디언트에마다 다시 한번 요런 과정을 되풀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다시 90도 펄스를 때려줘야 되는데 한 번 90도 펄스 때리고 그 다음 90도 펄스를 때릴 때까지의 그 시간을 리피티션 타임이라고 해서 TR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T하고 TR을 조절하게 되면 서로 다른 컨트레스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컨트레스트를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PD 웨이티드 영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T2 웨이티드 영상, 마지막으로 T1 웨이티드 영상이 있죠. PD 웨이티드 영상, 자 이제 우리가 이건 이미 다 배운 거니까, 그죠? 뒤에 지금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PD 웨이티드 영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TR을 길게 해야 되죠. 왜? TR이 짧으면 각각의 복셀들에 있는 T1 값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죠? 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눕히게 되면요. 그러면 덜 회복된 상태에서 누우면 매그네타이제이션이 작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복셀 위치에서의 T1 값들이 다르다라고 하면요. T1에 의한 영향을 받으니까 순수하게 PD의 영향을 볼 수가 없잖아요. 프로톤 덴시티에. 그죠? 그래서 TR을 길게 주고요. PD 웨이티드 영상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TE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TE, 에코타임. 에코타임은 짧게 줘야 됩니다. 왜? T가 길어지게 되면요. 그죠? 조직들마다 가지고 있는 T2 값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죠? 그렇습니까? T2라는 거는 뭐예요? T2는 이제 페이즈가 흐트러지는 건데, 그죠? 페이즈가 흐트러지는 속도가 각각 조직들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코타임이 아주 짧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아직까지 다, 모든 조직들이 다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T2에 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T는 짧게, TR은 길게 주면은 PD 웨이티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프로톤 덴서티가 강조된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이 다 돼 있는 거죠. T1 웨이티드 영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T1 웨이티드 영상을 얻으려면 T2의 영향을 줄여야 되니까 T는 짧게, TR도 짧게, 적당하게. 그죠? 그러니까 PD 웨이티드 영상이나 아니면 T2 웨이티드 영상에 비해서는 TR을 짧게 줘야 됩니다. TR을 짧게 줘야 얘네들이 어떤 조직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고 어떤 조직은 회복이 많이 됐고, 그러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매그네타이제이션의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T2 웨이티드 영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TR은 길게 줘야 되죠. 왜? TR을 길게 줘야 그래야 T1에 의한 영향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TR 길게 주고 T는 적당하게 길게 주는 거죠. 그래야 어떤 조직은 이미 페이즈가 다 흐트러져 버렸고 그래서 다시 모이지 않고요. 어떤 조직들은 아직까지 덜 흐트러져 가지고 잘 모이고. 그죠? 그런 차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시간상 스킵을 하고요. 스핀 에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요. 스핀 에코는 T2 웨이티드 영상을 얻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그레디언트, 사실 물론 이제 그레디언트 에코를 이용하는 그런 T2 영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핀 에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스핀 에코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얘가 이제 페이즈가 T2에 의해서 흐트러지고 있는데, 그죠? 흐트러질 때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한 어떤 뭐 인호모지니어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좀 빠르게 돌고 다른 하나는 느리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둘 사이의 페이즈가 점점 벌어지겠죠? 근데 얘네들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얘네들을 180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뒤집어서 느리게 돌아가는 애가 앞서도록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서도록 바꿔버리면은 페이즈가 앞선 애가 느리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페이즈가 뒷선 애가 뒤따르는 애가 빠르게 돌아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의 페이즈 차이가 점점 줄겠죠.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이게 페이즈가 맞춰져서 큰 신호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에코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스핀 에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프랙티컬하게는 그 TR이 예를 들어 4초다. 그죠? 4초라고 하면 우리가 128 x 128에 하나의 슬라이스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128 곱하기 4초만큼의 영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하나의 슬라이스 영상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MRI 기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측정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패스트 이미징 시퀀스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이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요? 180도 펄스를 여러 번 때려주는데요. 이게 때려줄 때 실제로 여러분들 요 Y 방향으로 이렇게 페이즈 인코딩 그레디언트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죠?
페이지 인코딩 그레디언트를 특정한 방향으로 하나 걸어주고 원래는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 스캐닝 할 때 또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작은 크기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 걸어주고 그죠? 걸어줬다가 요거를 반대 방향으로 걸어주면 이게 리셋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Y 방향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펄스 걸어줬다가 반대 방향 그레디언트 펄스를 똑같은 크기를 걸어줘요. 걸어주면은 Y 방향 아까 걸어줬던 페이지 차이 났던 게 반대 방향 걸어주니까 페이지 차이가 없어지죠.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180도 펄스 때려준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크기의 그레디언트 펄스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익사이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번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여러 번 180도 펄스를 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가장 빠른 그 스캐닝 방법이라고 그랬죠. EPI, 에코 플래너 이미징이라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Y 방향 그레디언트를 반대 방향으로 걸어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요거를 조금씩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조금씩 때려주고 조금 때려주고 하면은 한 번씩 때려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요게 K 스페이스 상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던 애가 한 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 것처럼 여기서 이제 X 방향에 어퀴지션을 할 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디페이징 했다가 리페이징 로브를 걸었다가 다시 디페이징 했다가 리페이징 했다가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중간중간에 Y축으로 한 칸씩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K 스페이스 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T2 영상을 얻느냐, T1 영상을 얻느냐 하는 거는 T라든가 TR을 조절을 하면 얻을 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이런 웨이티드 영상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 하나의 어떤 그 MRI 영상에서 안 보였던 게 다른 이런 영상들에서는 잘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MRI 기술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워터 디퓨전 현상을 측정할 수가 있죠. 워터 디퓨전 현상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워터 디퓨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방향으로 브라운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조직들 그죠?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 내부에서 워터 디퓨전은 그 조직이 뻗어 있는 방향 쪽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워터 디퓨전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조직의 어떤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브레인에 있는 화이트 매터 트랙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는 방법이고요. 이 디퓨전 텐서 이미징의 원리도 사실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디페이징을 시켰다가요. 잠시 후에 다시 리페이징을 시켜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죠? 요 축을 따라가지고 어떤 특정한 방향을 따라가지고 디페이징,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도를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페이지가 흐트러지게 만들었다가 그죠?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반대 방향 그레디언트 걸어주면은 처음에 느리게 돌았던 애가 빠르게 돌고 처음에 빠르게 돌았던 애가 느리게 도니까 페이지가 다시 합쳐지죠. 그래서 그 뒤에 측정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동이 없는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셔너리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특정한 방향으로 워터 디퓨전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얘들이 서로 자리를 막 바꾼다는 얘기예요. 브라운 운동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어떤 브라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게 디페이징과 리페이징 사이에 요 기간, 요 어떤 시간, 특정 시간 사이에 얘네들이 서로 위치를 바꿔요. 위치를 바꿔주면 얘가 리페이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겠죠. 페이지들이. 그죠? 그럼 처음 측정한 거에 비해서 나중에 그 신호가 작아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걸어줘서 신호를 측정을 하면요. 이 그레디언트가 걸리지 않은 경우에 비교해가지고 디퓨전이 많이 일어나면 그 영역에 측정되는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디퓨전이 적게 일어나면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신호의 크기가 커지죠. 더 크죠. 상대적으로. 이런 걸 이용하면 어느 방향으로 워터 디퓨전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텐서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텐서라는 걸 이용하면은 사실 텐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6방향의 그레디언트 6방향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퍼런스 영상까지 포함해가지고 7번의 스캐닝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7번의 스캐닝을 해가지고 얻은 영상을 이용을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워터 디퓨전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했었고요. 요거죠. 이게 텐서. 그렇죠?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파이버 트래킹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펑셔널 MRI. 이건 사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원리만 설명을 하면요. 펑셔널 MRI는 기본적으로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를 그냥 대충 그냥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사실은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두 장의 그림은 펫이고요. 왼쪽에 있는 두 장의 그림이 fMRI거든요. 그죠? 펫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배울 거고요. 여기 있는 fMRI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요게 사실은 그림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혈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뉴런들이 액티베이션을 해요. 뉴런들이 액티베이션 하면 기본적으로 산소를 필요로 하죠. 산소를 운반하는 건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 있는 게 옥시저네이티드 헤모글로빈 또는 옥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고요. 산소가 떨어져 나간 거를 디옥시 헤모글로빈 또는 디옥시저네이티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죠. 근데 디옥시 헤모글로빈은 파라매그네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매그네틱 필드의 왜곡을 만들어내서 매그네틱 필드의 인호모지니어티를 키웁니다. 매그네틱 필드의 인호모지니어티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T2 스타 디케이가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T2 스타 값이 줄어들죠. 그러면 T2 강조 영상을 찍게 되면 T2 웨이티드 영상을 찍게 되면은 신호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더 작아지죠. T2 값이 작아지니까. 더 페이지가 빨리 흐트러지니까 신호의 강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실제로 여기 그림이 되게 잘 그려져 있어요. 보면 화살표의 개수까지도 지금 이게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그죠? 이 경우에 요 뉴런들이 소모하는 어떤 산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액티베이션을 하면요. 산소를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산소를 좀 더 많이 갖다 써요. 그죠? 그럼 순간적으로 지금 요 혈액을 따라서 흐르고 있는 요 혈액 요 내에서 그죠? 요 공간 내에서 요 복셀, 이거 하나의 복셀이라고 합시다. 요 복셀 내에 있는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는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옥시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뺐으니까 디옥시 헤모글로빈이 증가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페로매그네틱 머티리얼이 증가하게 되니까 인호모지니어티가 커져가지고 신호의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류의 흐름은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산소 뺐고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피를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요 영역이. 그럼 이제 사람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쪽에 피를 더 많이 보내겠죠. 그죠? 옥시 헤모글로빈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그죠? 피를 많이 보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좁은 혈관이 어떻게 돼요? 혈관이 확장이 되죠. 피가 더 많이 흐르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이 쓰는 산소의 양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조금 더 많이 쓰긴 하지만 그 조금 더 많이 쓸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많이 전달돼서 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개 필요한데 그죠? 여기서 100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쓰는 거는 10개밖에 안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혈관도 확장이 되고 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이 복셀 안에 있는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농도는 줄어들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하지만 그죠? 혈액이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영역에서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떨어지면 필드 인호모지니어티가 감소해서 필드가 더 호모지니어스해져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T2 스타가 증가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T2 웨이티드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신호의 강도가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측정을 하는 게 fMRI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쭉 지금 얘기한 거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말고사를 잘 치려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걸 이니셜 DB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퍼센티지는 보통 2% 내외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ROI를 잡아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t-테스트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코릴레이션을 하는 거는 우리가 스티뮬러스 오프-온 요 패턴하고 코릴레이션을 볼 수도 있지만, 그죠? 이게 완벽하게 이게 실제 브레인 액티비티하고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어떤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 펑션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컨볼루션을 취해줘가지고 익스펙티드 또는 프리딕티드 이런 브레인 액티베이션을 구해서 요거하고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MRI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다 정리를 해봤고요. 아마 기말고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이런 이제 MRI라든가 이런 fMRI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스터디들을 많이 하냐면은 주로 사실은 뇌 영상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뉴로 이미징 관련된 것들을 1시간 정도 따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 자료를 그 게시판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서 오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네.